자, 여러분들 그 교육 전문직 준비하시고 이제 필기 시험을 통과하셨던 분들 또는 이제 시험과 관계없이 교육 전문직 면접, 그다음에 현장 실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전문직 면접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현장 실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이제 면접을 기본적으로 면접 패턴을 물론 여러분들이 예전에 임용고시 볼 때 물론 보셨겠지만은 물론 이제 전반적인 면접의 흐름이라든가 면접의 어떤 형태 이런 거는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임용고시 볼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그때와 유사성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육 전문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정책에 대한 어떤 거, 그 다음에 또 현직에서 근무를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직장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협업이라든가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전문직 면접 같은 경우에 특징이 이제 정책에 대한, 특히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현장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두고 조금 좀 세심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교육 전문직 면접 및 현장 실사 준비할 때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면접에 대한 간단한 그 개요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을 기획안 논술도 시험 보고 각 시도에는 또 과목이 또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뭐 실무적인 어떤 측면도 있고 또 전공도 있고 또 전공 구분 없이 보는 어떤 그런 어떤 종류도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자, 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그 인지적 측면에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를 측정을 했다면은 지금 하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인지적 측면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정의적 측면이라든가 그 기타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보겠다.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에서 자료를 분석을 하죠. 여러분들은 면접장에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으로 3명 정도의 평가관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3분 정도 있죠. 그 중에서 한 분이 약간 좀 주임 같으신 분이 계시고 양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평가를 이제 도와주는 측면이 있죠. 한 분은 또 시간 체크도 하시기도 하고 주로 또 한 분은 이제 답변하는 걸 다 듣고 그 답변이 소위 말해서 이제 질문자의 의도, 특히 이제 미리 질문지가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행됩니다. 면접 시에 미리 이제 결정이 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즉답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말 하죠. 구조화된 면접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조화되어 있다는 건 미리 질문이 작성이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틀이 이미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된 면접이 일반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비구조화 면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면접이 원래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면접의 어떤 경향들을 살펴보면 특히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이쪽 교육 쪽에서는요, 임용도 그렇고 지금 전문직도 임용이죠. 당연히 전직 시험이라고 하지만은 당연히 이쪽에도 면접을 여러 경로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구조화된 면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구조화된 면접들이. 비구조화다. 여기 보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을 신축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신축적인 질문 자체도 이미 질문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이라고 해봤자 한 10여 년 전이겠지만은 그때는 소위 구조화된 면접의 어떤 그 방법도 있었지만은 비구조화의 면접을 통해서 즉답형 문항들이 좀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었는데 최근에는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치 이 면접자의 어떤 특성을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이 물어보지만 이미 이 질문도 이미 기본적인 질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원 면접이나 또는 교육 전문직 면접이나 최근에 어떤 경향들을 살펴보면요. 거의 구조화된 면접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결정해서 제시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적절하게 부합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면접에 관련된 그 뭐 면접 책도 좀 썼었고요. 면접에 관련돼서 주요 정책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면접과 그다음에 현장 실사에 대한 어떤 연구 분석을 해 본 결과 거의 모든 면접이 이렇게 구조화된 면접의 방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흥적인 어떤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는 형태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 가끔가다 면접할 때 압박 면접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질문이 주어지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또 다시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어느 정도 틀이 이미 잡혀진 상태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당연히 개인 대 개인과의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대 집단은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집단 면접, 뭐 집단 토의라고 하죠. 그래서 집단 대 개인, 뭐 집단 대 집단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평가관들은 개인으로 하던 또는 또 우리가 개인으로 하던 또 집단으로 하던 간에 항상 기본적인 3명 정도는 있죠. 5명 정도 들어가 있는 경우 극히 드물고요. 3명 정도의 평가관이 있는데 집단 토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도마다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원도 정확히 확정이 돼 있다. 딱 우리는 무조건 뭐 12명이다. 뭐 15명이다. 아니면 6명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집단 토의라는 거는 응시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적인 거를 변수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 무조건 10명이다, 6명이다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고 집단 토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면접 인원이 이제 개인 면접을 할 때도 질문당 물론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나의 어떤 질문에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은 다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그런데 물론 변수라는 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수가 적거나 수가 너무 많거나 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조절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2분 이상은 하나에 2분 이상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분보다 너무 짧게 주어졌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도 어렵고 짧은 시간의 답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는 지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분 이상은 가지고 있는데 시도마다 그 시행을 하는 곳마다 적절하게 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을 하죠. 예전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면접 시험을 보고 왔으면은 작년에 이렇게 봤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보지라고 해요. 시험은 시행할 때마다 약간씩은 변형이 가능한 거죠. 무조건 법적인 어떤 형태로 틀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항상 약간의 유동적인 어떤 변화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당연히 있죠. 특히 여러분들 아시지만 교육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럴 가능성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구조화된 면접으로 가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여러 경로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사실상 면접이 지극히 주관적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교육 전문직 시험이 물론 이제 필기 시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필기 시험을 통과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를 분석을 해보면 역시 지극히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던 게 사실이고 아직도 이런 주관성이 개입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예전보다 다르게 각 시도교육청을 분석을 해보면요. 소위 면접관들을 타 시도에 계신 분들로 구성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한 번 들어오셨던 분들이 매년 들어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때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과목마다 배치를 해서 전혀 면접관하고 관계없이 수험자하고 달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이제 그쪽 분야가 아닌 다른 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 들어가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완전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의 면접이라도 면접에 좀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평정이 나올 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 전문직 면접이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얻을 만한 정보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정 도구로서의 면접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어찌됐건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직 임용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의 현안과 관련된 것들이죠. 주제나 문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예전 어떤 그 교직에 그냥 계속 있을 때보다는 훨씬 정책을 바라보는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좀 갖추어져 계신 분을 선발하고자 하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시험만 딱 보고 시험 점수로만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소위 이 면접이라든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실무자로서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좀 판단을 하죠. 그래서 비슷한 점수라면은 여기에서 소위 그 당락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교육의 현안과 관련된 주제와 문제 물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든지 여러분들 뭐 물론 진로 교육이든 뭐 인성 교육이든 뭐 학교 폭력이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마인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쓴 교재죠. 교육 정책 기획하고 정책 논술에는 대부분이 이제 교육 현상 또 교육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이 정도 시험을 통과하실 정도가 되면 거의 모든 정책들을 한 번 정도는 다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 학습이 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교육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늘 학생들의 어떤 진로 교육을 얘기할 때 나오는 게 적성과 특성을 고려해서 진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전문직으로서의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험에 다 합격을 하셔가지고 전문직 발령이 나셨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각 시도에서 적은 인원은 아닌데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쪽이 이제 소위 적성이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답니다. 뭐 없는 건 아니고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글들도 봤고 또 현장에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수 학습이라든가 이쪽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이제 한 10여 년 정도 하셨으니까. 물론 더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생활이 나름대로 이제 적응이 되셨는데 시험에 합격해서 전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위 행정기관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거의 사무적인 어떤 속성이 워낙 강하고 관료적 속성이 강하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하실 때 미리 사전에 좀 살펴보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직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꼭 보죠. 그래서 면접 시험에서는 우리 교직관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교육관이 있고 교직관이 있는데 이제 교직에 대해서 예전부터 우리 가지고 있었던 뭐 성직이니 전문직이니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노동직이니 또는 그냥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마인드 즉 공직관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측면도 있고 그냥 어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마인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관하고 교직관은 조금 구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현재 교육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그 소위 교직관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늘 어떤 그 영순위라고 해야 되나 질문에 영순위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즉 그동안은 학교라는 곳에서 근무를 잘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학교를 벗어나서 학교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학교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해서 우리가 이제 정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교육 전문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육관을 소위 학교에다 어떻게 투영을 해서 잘 실현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인격이라든가 소양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교육적인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같은 그 소위 말해서 수험자들끼리 여러분들은 소위 뭐 대학생 졸업하면서 또는 이 교원 임용과는 달리 일정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위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의 어떤 실무적인 특히 이제 교수학습에 굉장히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책에 대한 마인드, 특히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강하게 묻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신의 생각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요, 점수가 좀 이렇게 깎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다른 것보다 훨씬 심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면접에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자신의 주장을 먼저 얘기하죠. 항상 질문이 있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그 소위 결론적인 측면이죠.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론이 뭔가라고 얘기하죠.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먼저 질문이 주어지죠. 질문 같은 경우 예전에는 구두로 했지만 지금은 구두로 하는 건 거의 없어졌습니다. 요즘에는요, 거의 서면으로 하죠. 임용 똑같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구상형이건 즉답형이건 서면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본인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먼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하고 이렇게 주저리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깎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많다 보니까 본인의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기획을 하던 논술을 하건 먼저 결론이 좀 주어지게 되면은 이 소위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명확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주장을 잘 펼치고 있구나.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소위 문제 의식과 생각이 깊은 분이구나라는 어떤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장을 먼저 합니다. 주장을 먼저 하는데 이때 주장이라는 거는 뭐 강력하게 뭘 합니다가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거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주장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면접에서 주장하는 뭐 1분 스피치라든가 뭐 2분 스피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생각이 뭔가 모호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장을 잘 못해요. 그래서 먼저는 이 주장이 틀릴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가 혹시 말을 잘못해서 평가관의 어떤 그 의도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을 좀 주저주저 한다든가 너무 오랫동안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은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셔야 돼요. 근거를 대셔야 돼요.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 교육의 어떤 그 뭐 바람직한 방향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왜냐하면 이래서 확실하게 뭔가 근거가 있어줘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법적 근거를 대거나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닌데 본인이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뒷받침이 되는 튼튼한 근거가 있으면 상대방이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근거가 빈약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듣고도 저걸 가지고 왜 저렇게 주장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다른 어떤 임용보다도 특히 교육 전문직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장을 하고 나서 근거를 댈 때 이 근거는 교육적 마인드에서 오랫동안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례를 근거로 대시는 게 더 좋아요. 법적으로 몇 조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현안 주제나 문제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특히 교육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경력이 좀 있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교육부 시험 같은 경우는 경력이 조금 다른 시도보다는 작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 우리 이제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인데 17개 시도교육청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적어도 12년 이상 15년까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시험들을 보는데 실제적으로 합격하시는 많은 분들 평균을 보면은요 40대 이제 뭐 중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시도교육청은. 물론 이제 교육부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는 40대 초반도 계시고 그거보다 적으신 분도 당연히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평균을 이제 보게 되면은 40대 중반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경력도 이제 좀 길기도 하고 또 이제 부장교사 경력도 이제 좀 계시다 보니까 교육 정책을 바라보는 마인드라든가 업무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만 이론적인 어떤 공부만 좀 하시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필기 시험에 합격들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담임도 해보고 부장도 해보고 사실은 또 학교도 3개 정도 학교 이상은 도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풍부하죠. 사례가.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를 적어도 한 2분 정도 이상은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2분 정도를 연습을 하실 때 요게 나와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그래서 교육 전문직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직에 비해서는 특히 학교에 오래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 특히 경험이 풍부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 사례를 적절하게 잘 제시를 해주면 확실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근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주장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기본적인 어떤 면접의 틀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뭐 교육 격차니 학교 폭력이니 뭐 진로니 인성이니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의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학교에는 또 행정실도 직원들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학교 내에는 다양한 어떤 직업군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그 협업 문제라든가 이제 협업이라고 해서 별거는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에서 다루고 있는 또 어떤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문제, 협업 문제를 본인이 평소에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10년 정도 이상들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살리셔야 돼요. 왜냐면요. 사례를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특히 교육 전문직 그 면접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으면 한번 그걸 사례를 들고 그때 해결했던 어떤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어떤 그 면접 문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도에는. 근데 본인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경험이 없습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비슷한 유형의 경험은 있었을 거예요. 학생만 수업만 하고 집에 가고 수업만 하고 집에 가고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스쳐 지나갔거나 내지는 이제 본인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살려서 그 문제를 기억 속에서 좀 끄집어내면서 아,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해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례들이 풍부하게 계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게 묻는 문항들이 꽤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요 사례를 제시하는 게 교육 전문직 임용 면접에서는 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유형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유형이 있죠. 구상형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즉답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용 교원 임용 면접뿐만이 아니라 교육 전문직도 면접의 어떤 기본 틀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상형 같은 경우도 있고 즉답형 같은 경우도 있고 문항수가 어떤 시도는 4문항 정도로 이루어지고 어떤 시도는 좀 더 많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두 문항만 가지고 면접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면은 적어도 넷, 즉답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없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도에서 분석을 쭉 해보면요. 같은 시도에서도 뭐 작년에는 구상형으로만 뭐 4문항이 주어졌는데 올해는 구상형에다 플러스 하나가 더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다음 연도가 됐더니 또 즉답형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교육부에서 왜 기획안 시험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교육학 했다가 교육학이 또 없어졌다가 기획안하고 논술이 들어갔다가 논술이 또 없어졌다가 기획안도 또 뭐 페이지가 4페이지가 됐다가 또 4페이지에서 3페이지만 쓰고 1페이지는 요약본을 작성하라고 했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요약본도 없어지고 다시 3페이지만 하라고 했다가 매년 조금씩 변동은 됩니다. 뭐 과목은 그대로 있지만 방법은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듯이 이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도요, 시도마다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에는 방마다 들어가서 하나의 한 문제씩을 이제 들어가서 구상용으로 답변을 하죠. 이제 구상이라는 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질문지를 바로 직전에 보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구상형이죠. 이것도 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2분 이상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인품, 적성 등등을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짧게 얘기해서 1분 정도에 그 끝나버리게 되면요. 대개 보면은 그 시간의 어떤 그 뭐랄까 본인이 이제 좀 쫓긴 거죠. 쫓기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뭔가 이렇게 논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들. 생각도 하고 눈으로 책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제 교재에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그동안의 예상 문제 리스트도 좀 있고 그다음에 주요 교육 정책들을 정리해 놓은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학습을 할 때는 주로 조용히 앉아서 눈으로 보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실제 카메라 앞에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좀 1분 이상, 뭐 가장 짧게는 1분이죠. 1분 이상만 스피치를 좀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뭐 스마트폰을 켜놓고 자기가 좀 1분 정도 이상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모습을 찍고 연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그 면접에 대해서 어떤 그뭐 소위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보면 또 나중 긴장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본인이 혼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책만 보다가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머릿속에는 분명히 자기가 이런저런 얘기할 것들이 잘 정렬이 되죠. 우리 머릿속엔 잘 정렬이 되는데 실제 입으로 표현이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즉답형 같은 경우는 더 좀 심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떤 시도에서 이제 방마다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구상형 문제가 주어져서 마지막에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한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평가실이죠. 평가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예 문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1번 답변, 2번 답변, 3번 답변, 4번 답변 그리고 마지막에 또 즉답형 같은 문제가 하나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얘기하고 전체적인 시간을 이렇게 소위 이제 그 제한 시간을 두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런 경우잖아요. 만약에 네 문항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한 사람당 한 15분 정도가 주어진다면 이 15분 안에서 네 문항을 문항마다 길게 짧게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거죠. 한 문항당 하나의 평가실에서 대답할 경우에는 아예 시간이 들어가면서부터 아예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3분 또는 4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답변하고
구상하고 답변하고 끝날 때까지 시간이 주어지는데 실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0분이 있으면 적어도 6분 정도는 시간을 못 채우십니다. 그래서 평상시 연습은 물론 1분 스피치도 연습을 하셔야 되지만은 2분 이상을 이제 답변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특히 정책 하나를 가지고 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가미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연습을 꽤 오랫동안 좀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면접에서 점수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즉답형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즉답형으로 주어지는 게 사실은 즉답이라고 하지만 미리 문항들은 다 가지고 오시고 평가관들이 서로 공유가 된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거지. 갑자기 어떤 사람의 인상을 보고 툭 튀어나오는 그런 질문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이 즉답형을 통해서 본인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면접 시험장을 가시면은 사전에 이미 현장 실사를 거치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거치고 왔을 때 현장 실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 주어지면서 현장 실사 때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본인이 여기서 이제 소명의 시간을 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당연히 있죠. 그랬을 경우 이제 장단점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수험생마다 다 다른 즉답형이 주어지겠죠.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도 당연히 뭐 교육 전문직의 어떤 뭐 인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에 좀 반영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장 실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게 있죠. 이 이야기가 정말로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본인의 목소리로 뭔가 표현이 됐을 경우에는 평가관들도 물론 이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일부 짐작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아니면 틀리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이나마 평가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그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런 게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구상령 같은 경우는 면접 시간에 주어진 문제를 정해진 시간 동안에 미리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죠. 구상할 시간을 줍니다. 구상할 시간을 준다는 얘기는 이 구상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교육 과정을 현장에서 실현할 때 어떤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교육 과정이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해결 방안은 어떤 측면에서 모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거기 때문에 구상령 문제는 조금 현장과의 어떤 그 맥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교원 임용이나 전문직에 나왔던 문항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즉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한 후에 즉각적으로 답을 한다라고 해서 전혀 다른 문제겠지라고 하지만은요, 구상형과 즉답형의 그 구분이 모호해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을 보면 이게 즉답형인지 구상형인지 즉답이면 잠시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주진 않죠. 본인이 이제 그 문제를 보고 나서 조금 생각하고 조금이라고 해도요 30초 이상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30초 이상을 재보면요 굉장히 길어요. 아마도 생각을 해도 10초 정도에서 20초 정도 사이에 생각을 끝내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던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이거든. 구상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과의 어떤 그 실현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맥락적으로 이거를 잘 구현하고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해서 약간 거시적 측면에서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만 즉답형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게 전혀 새로운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왜 교육학에서 교육행정학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갈등 문제라든가 협업 문제라든가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육 전문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교육학 공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요것들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 면접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 것들이 뭐냐면요. 교육과정 한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교육과정을 보시는데 교육과정은 강론이 아니라 총론을 보셔야 되죠. 교육과정 총론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학교 현장에서 이 교육과정이 소위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이 중간에 맥락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교수학습 있잖아요. 이 교수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교수학습이라는 게 이제 교육 방법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교육 방법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설계와 연관성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들이 면접에서 그냥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특히 필기 시험에서 그 보지 못했던 그 다시 하나의 어떤 전문성을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 다시 보셔야 되고 요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교육 평가 쪽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육 평가라는 게 학생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교원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학교 평가도 있죠. 다양한 어떤 그 대상들이 있는데 이 대상들을 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좀 다른 각도에서 학교 평가라는 것도 하잖아요. 학교 평가가 과연 교육력을 높이는데 아니면 뭐 교원 평가라든가 동료 평가, 뭐 다면 평가 등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학생들의 평가가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규준 참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규준 참조 평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준거를 지향하는 어떤 평가 쪽으로 이거 말고도 성장 지향, 뭐 능력 지향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어떤 미래 방향성하고 어떻게 우리가 좀 맥락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쪽을 좀 오랫동안 고민하셔야 되죠. 특히 최근에 뭐 과정 중심의 평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과정 중심의 평가가 우리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항상 면접 시험에서도 이제 필기 시험에서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능력과 역량을 한 번 더 체크하겠다라는 속성이 강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육 행정이죠. 교육 행정인데 여기서 이제 교육 행정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의 어떤 경영 쪽까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교육 전문직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라는 현상을 좀 이제 외곽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죠. 그동안 내적인 측면에서 미시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번엔 좀 거시적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라 교육 행정 경영의 어떤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교육 정책이 있을 때 이거를 학교에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물론 고민할 게 당연히 많죠. 철학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가장 교육학다운 어떤 두 분야가 교육 철학이랑 교육 심리학입니다. 이 분야들을 보시면서 본인의 어떤 그 교육관 있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소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의 어떤 그 구성주의적인 학습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그런 인간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심리학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면접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사실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육학을 이제 필기시험에서 본 이후에 면접시험에 다시 한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계획들을 살펴보죠. 그래서 어떤 정책적 마인드를 필요로 하는 것들은 좀 본인들이 소화를 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동안에 이제 좀 약간 좀 거리감이 있었죠. 다시 교육학 내용을 본다지만 이 교육학에 이제 필요한 전문직에 필요한 교육학 내용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거를 좀 교육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교육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제 표현을 못 하시면은 어차피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그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꼼꼼히 다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대부분 이제 토의형과 비슷한 이렇게 집단 토의형, 뭐 사실은 토론의 측면이 아니죠. 토의라고 하죠. 의견을 서로 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하려는, 즉 집단 지성의 어떤 힘을 신뢰한다는 측면에서 소위 집단 토의형과 관련된 어떤 이런 형태의 면접 시험들이 거의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뭐 정교하게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방법상 차이죠.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한다든가,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뭐 한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어떤 그 소위 그 안에 구성원을 만들어서 1인당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제한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유롭게 토의를 하라라고 하지만은 한 사람이 10명이 넘어가다 보면요, 3번 이상, 4번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보면은 시간 계산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더 줄여가지고 인원을 6명, 7명 정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도교육청에서 보더라도요, 시험실, 시험 과목에 따라서 집단 그 면접이죠. 집단 면접에서 그 소위 여기서 말하는 집단 면접이라고 하는 게 여러 명 앉아놓고 평가관들이 물어보는 그런 건 아니죠. 수험자들끼리 어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토의하죠. 이때 토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토의하는 기법이라든가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등등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평가관들 뭐 물론 저도 여러 가지 평가 쪽에 좀 연구 논문도 쓰고 해봤지만은 이 집단 토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내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보면. 자기소개서를 내는 시도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내거나, 특히 교육부 같은 경우도 본인이 냈던 어떤 그 문서 서류 있죠. 이거를 이제 소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진실성을 확인하는 거죠. 면접을 통해서 거기 있는 문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1분 스피치를 들어갈 때 본인 소개를 하고 나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일부죠, 일부. 인문, 뭐 정신 소양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전에, 특히 이제 저쪽에 이제 영남 쪽의 어떤 지역에서 이런 경우가 뭐 교원 임용도 그러는데 교육 전문직도 이렇게 시행을 가끔 한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분야 영역이 주어지고 여기에서 좀 미리 생각 좀 해갖고 와라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구상령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구상형하고 즉답형이라는 거는 뭐 대부분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적어도 이 구상형이 한 4문항 정도 전후죠. 물론 더 하는 경우도 있고 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표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4문항 정도, 그다음에 즉답형은 하나 내지는 둘인데 둘까지 가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문항인데 시간도 한 사람당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15분이 넘기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15분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10분 이내가 됐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말을 시작할 때부터 계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계산할 때는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수험자가 문제를 이제 보는 순간부터 바로 이제 카운터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시도는 아예 들어갈 때부터 들어가는, 거기 시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들어가서 이제 자리에 앉는 경우부터 바로 시간이 이제 눌러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좀 생각하고 구상하는 시간도 있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문항, 5문항 정도 되고 시간은 15분 전후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거는. 그래서 연습할 때도요, 하나의 문항을 2분 정도 이상은 답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 본인이 시간을 재시면 실제 2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교육 전문직은 특히 사례를 중시하셔야 된다는 거. 사례가 약하게 되면 시간을 이제 소위 끌 수가 없어요. 주장을 얘기하고 근거를 얘기하는 거요. 쉽게 얘기해서 30초도 안 걸립니다. 시간을 재보면. 그런데 사례를 얘기하다 보면 본인이
생생한 자기의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했다는 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학교에 와서 뭐 많은 경험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해서 지극히 협소한 측면에서만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어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얻었던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표현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잠깐만 좀 쉬었다가 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